이런 기업은 좋은 기업이다. 감동을 주는 회사, 삼성전자가 계속 경쟁력을 유지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결국 카카오 같은 게 굉장히 좋은 예죠. 확장성. 네. 8개월 엄마 투자를 바꿉시다. 주식 투자했더니 지금 1억 4천이 됐대요. 고등학교 3학년인데. 그 돈 가지고 투자했을 때 내가 경제적 그 독립을 얻을 수 있구나. 파이어족이라는 짧은 기간에 대박 수익률을 내야겠다. 그런 일은 안 일어나요. 절대로 그런 일은 안 일어나요. 네, 안녕하세요. 부자를 꿈꾸는 개미 여러분, 북꿈입니다. 지금 제 옆에 계신 분은 누구신지 다 아시죠? 네, 더 설명이 필요 없는 분이시고요. 또 저희 채널에 한 1년 만에 오랜만에 다시 출연을 해주셨어요. 동학개미들의 영원한 대장 존봉준, 존리 메리츠 자산운용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작년 말에 저희 채널 출연해 주시고 지금 거의 1년 만에 다시 나와 주셨어요. 그래서 1년 동안 물론 이제 우리 자본시장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저희 채널에도 나름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저희가 또 나름 성장을 해서 음. 구독자 5만의 채널이 됐어요. 축하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채널 구독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마디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반갑습니다. 주식 투자 다 하고 계시겠죠? 주식시장이 올해 초와는 다르게 좀 이렇게 좀 횡보라고 그러죠? 박스권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런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얘기들이고 꾸준하게 투자하는 거 그거를 실천하고 계시다 그러면 다 같이 경제 독립을 이룰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게 동학개미 열풍이라고 하잖아요. 뭐 올해는 조금 뭐 주춤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는 직접 주식 투자에 나서는 이제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사실 이런 개인 투자자들의 직접 투자 열풍의 이면에는 그동안 펀드에 가입을 했는데 수익률이 별로고 거기에 또 실망하고 이런 분들이 이제는 내가 그냥 직접 투자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투자 열풍이 일어난 거 아닌가라고 보는 시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이런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직접 투자 열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도 올해 들어와서 주식시장은 좋은데 우리 자금이 계속 빠져나갔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궁금했어요. 시장은 좋은데 왜 이렇게 돈이 빠져나갈까 보니까 펀드하고 이 주식의 차이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 투자하는 거는 저는 반대예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주식 투자하는 목적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일 큰 목적은 노준비예요. 그러니까 내가 60세가 됐을 때 내가 적어도 10억에서 20억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국가에서도 좋은 제도가 있거든요. 이렇게 주식에 투자할 때 힘들 거라는 걸 이해하니까 펀드를 통해서 하게 되면 세금 혜택을 주는데 엄청나게 좋은 혜택이에요. 그러니까 1,800만 원까지 할 수가 있고 400만 원까지는 세금도 돌려주고 한 14%에서 15%의 복리나 똑같은 거거든요. 엄청나게 좋은 제도인데 이거를 안 하고 내가 개인적으로 투자한다? 그래서 그게 처음에 그래서 전 펀드부터 하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분산 투자 못 하잖아요. 작은 돈으로. 그러니까 오늘 내가 커피 사 먹을 돈 안 사 먹고 살 수가 있는 건 펀드거든요. 코스닥하고 합치면 3,000개 회사가 있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또 다 리서치를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펀드를 하는 게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그러고, 근데 기관 투자가들은 거래를 많이 안 하잖아요. 장기 투자하는데 개인들은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대부분 주식 가격에 하락이 되면 막 실망하게 되고 팔고 또 올라가게 되면 또 올라가서 또 팔고, 그러니까 주식 투자해서 개인적으로 성공할 확률이 높지 않죠. 근데 이 개인들이 펀드 수익률에 실망해서 직접 투자로 나서지만 실제 수익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죠? 펀드보다는? 펀드가 당연히 높죠. 만약에 펀드가 높지 않다 그러면 그 펀드 매니저는 문제가 심각하죠. 개인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투자를 한 거와 펀드 매니저가 한 거가 그 차이가 없다 그러면 그 펀드 매니저들은 자격이 없죠. 이제 우리 코리아 펀드 같은 경우에 2014년에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중간에 막 올라가기도 내려가기도 했는데 결국은 한 90% 수익률이고요. 한 6년, 7년 동안 네, 누적으로. 그렇죠. 네. 아무래도 지금 가장 관심 있는 건 증시 상황인 것 같아요. 뭐 작년부터 해서 이제 올해 초에 특히 이제 증시 붐이 일었을 때 그때 들어오신 개미분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네.
지금 한창 3천 넘고 잘 나가다가 이제는 연초 대비로는 마이너스. 아마 대부분 올해 초 들어오신 분들이 마이너스일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 증시 분위기가 이렇게 안 좋은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그 원인을 알면 내가 여기 안 있죠. 근데 그 원인을 따질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 전부 코스피가 3천 넘었다, 안 넘었다, 이런 거니까 그거 얘기하잖아요. 네네. 근데 나하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삼성전자가 코스피에 20% 차지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그 코스피도 올라가는 거고, 삼성전자 떨어지고 코스피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기업이 올라가는지 떨어졌는지가 중요하고, 근데 개인들이 손해보는 이유는 대부분 사고 팔았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잘못된 습관인데, 주식 가격이 어렵다 그러니까 막 투자하다가 딱 그만해요. 그리고 이제 신문이나 이런 방송에서 미국의 뭐 연준이 이자를 올릴 것 같고, 뭐 테이퍼링이 될 거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을 거니까 일단 현금 비중을 높이고, 근데 그게 최악의 어드바이스예요. 그거는 이제 마켓 타임이라고 그러는데, 시장을 예측해서 특히 경제적인 지표를 보고 내가 포트폴리오를 그 현금을 늘렸다 줄였다 하는 거는요, 정말로 잘못된 그 투자 방법이에요. 계속 그러면 이제 뒷부고치게 돼요. 그러니까 항상 투자가 돼 있어야 돼요. 항상. 그리고 뭐 미국의 이자율이 올라가거나 뭐 떨어지거나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왜 상관이 없을까요? 나는 20년 투자할 거거든요. 오늘도 투자하고 내일도 투자할 거거든요. 근데 너무 짧은 6개월을 보고, 그러니까 올해도 안 지났잖아요. 그리고 1년이라는 기간은 투자로 보면은요, 아주 그냥 찰나예요. 사실 시장에서 항상 이제 얘기되는 게 이제 성장주냐 가치주냐 이제 이 문제인 거잖아요. 특히 이제 뭐 오늘 아침에도 기사가 나왔지만 이제 테이퍼링 시작한다 얘기 나오고, 뭐 미국 연준이 뭐 금리를 조금 더 빨리 올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뭐 금리 올라가면은 뭐 이제는 당연히 성장주는 안 되고 이제 뭐 은행이나 이런 가치주가 이제 주목받는 거 아니냐, 그럼 갈아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런 논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건 항상 하는 얘기들이죠.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면 그 테크 주식들은 좀 힘들어진다. 뭐 실제 그렇게 이러면, 근데 이미 뉴스가 다 나왔잖아요. 이미 그런 것들이 다 주식 가격에 반영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돼요? 지금 테슬라 사상 최대죠. 지금 미국이 계속 지금 레코드 하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마켓을 예측한다는 게 얼마나 부질없다는 걸 알겠죠. 근데 사람들 끊임없이 해요. 그리고 그 한두 번 맞으면 난 역시 천재인가 봐. 재능이 있나 봐 약간 착각하고. 네. 야, 역시 내가 그때 3개월 전에 팔았더니 지금 마이너스 30% 됐는데, 내가 그때 아파트 마이너스 30% 그대로 당했을 텐데, 근데 1년 지났더니 이게 200% 올라간 거예요. 그때 괜히 팔았는데 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재테크란 말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테크닉이 아니고 훈련이고, 그 다음에 자본주의에 대한 믿음, 그리고 꾸준하게 미련하게 투자하는 거예요. 뭐 대표님이 계속 강조하시는 게 꾸준한 투자, 지속적인 투자, 뭐 장기 투자인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아무리 오래 투자한다고 해도 아무 주식이나 담을 수는 없는 물론이죠, 거잖아요. 물론이죠. 뭐 자기만의 어떤 좋은 기업 고르는 눈, 노하우 이런 것도 좀 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대표님이 보시기에 이런 기업은 좋은 기업이다라고 보시는 기준 같은 게 있나요? 그렇죠. 이제 일단은 이제 많은 분들이 주식을 살 때 가격부터 보죠. 그렇죠. 비싸냐 비싸냐 뭐 이런. 아니, 그것도 아니고 차트를 봐요. 그래갖고 요쯤에서 사면 이렇게 올라가겠지. 근데 이건 100% 실패. 감동을 주는 회사. 내가 이 회사의 주인이면 얼마나 좋을까.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런 기업은 어떤 기업일까? 이 기업은 일단 안 망할 것 같은 기업이겠죠. 그 다음에 확장성이 높은 기업이겠죠. 그러니까 요새 우리 넷플릭스도 보면, 우리 오징어 게임 같은 거 보면 옛날에는 우리 한국에서만 팔았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열광하잖아요. 이제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면 확장성이 있는 기업인가? 그 다음에 경쟁이 들어오기 쉽지 않은 산업. 경영진이 제일 중요해요. 경영진이 얼만큼 똑똑한가? 또 얼만큼 투명성이 있는가? 또 얼만큼 고객의 이익을 중시하는가? 가격이 너무 비싸. 퍼가 뭐 200이야. 네. 근데 퍼가 200인 이유가 또 뭐가 있을까? 근데 성장이 엄청나게 빠른 거예요. 그럼 200을 주고도 충분히 되겠네?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나 사고 싶은데 20% 하락하면 사야지. 그렇죠. 네. 네. 그게 이제 제일 잘못된 투자 방법이에요.
이제 그런 내가 나름대로 이 회사의 가치가 충분하다. 내가 사야 되겠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만 사는 게 아니에요. 내일도 살 거고 또 한 달 때도 살 거잖아요. 그럼 대표님은 이제 매니저들의 단기적인 성과나 이런 거는 잘 연연은 안 하시나요? 전혀 관계없죠. 그래요? 예, 보너스도 그거에 관심이 아, 없고요. 그래요? 근데 이제 5년 내내 마이너스가 된다. 그럼 좀 문제가 있네요. 그래서 이제 한 5년을 보죠. 예, 그러면 어쨌든 꾸준히 한 20년, 30년 장기 투자하면서 뭐 꾸준히 이제 담아가는 거는 중요한데 언젠가는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언제 이 기업을 내가 매도를 하면 좋을까라는 그런 기준이 좀 있나요? 돈 필요할 때. 돈 필요할 때? 예. 계속 성장할 거라는 확신이 있어도 필요하면은 아니, 돈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 아, 그렇잖아요. 네. 내가 생활비가 필요하니까 팔죠. 그렇죠. 네. 또 두 번째가 있죠. 두 번째는 과거에는 이 회사가 너무 좋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성장성이 이제 멈춘 경우들이 있죠. 기술이 더 이상 새로운 기술이 아닌 경우, 아니면 시장 자체가 너무 포화가 된 거죠. 처음에는 블루오션이었는데 이제 막 경쟁사들이 들어오니까 이제 레드오션이 된 경우, 또 아니면 야,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 그럴 때가 있죠. 그렇죠. 내가 이 회사가 좋은 줄 알았더니 아니었다. 엉망이었어요. 네. 그러면 내가 이제 눈물을 먹고 팔죠. 그러면 대표님이 보시기에 이런 기업은 좀 투자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기업이 있나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 투명성이 없는 기업. 그 사업 보고서 같은 거, 그 영업 보고서 같은 거를 반드시 읽어보시고 그 회사가 그동안 어떻게 배당을 어떻게 했는지, 또 현금을 너무 과도하게 갖고 있는지, CEO가 회사 하는 그 철학이 어떤 건지, 그런 여러 가지를 판단해야죠. 궁금해서 그럼 메리츠 자산운용의 펀드는 어떤 종목을 담았나 제가 한번 살짝 살펴봤어요. 예, 예, 예. 그랬더니 뭐 공통적으로 좀 많이 담고 있는 게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 우선주라든지 카카오나 SK텔레콤 이런 종목들이 좀 공통적으로 많이 있어서 혹시 이런 종목을 공통적으로 많이 담으신 이유가 있나요? 삼성전자, 우선주는 삼성전자가 계속 경쟁력을 유지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보통주보다 우선주가 더 유리하겠다. 그런 배당 측면에서 배당도 그리고 우리 똑같은 주인이 되는 건데 우선주라는 것 때문에 디스카운트가 되는데 우리 투자가 입장에서 우선주를 갖고 있는 게 이만큼도 불편하지가 않고 또 그 배당 더 주는데 거기에 더 많이 비중을 갖고 있죠. 결국 카카오 같은 게 굉장히 좋은 예죠. 확장성. 네네. 진입장벽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카카오라는 이름 하나만 가지고도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던 갖고 싶어야 된다. 카카오가 내가 주인이면 얼마나 좋을까.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이제 우리는 그렇게 봐요. 이 텔레콤이 과거에는 그냥 단순히 핸드폰 B2C죠. 네. 그러니까 비즈니스에서 그 리테일의 비즈니스였다 그러면 앞으로는 B2B도 굉장히 커질 거다. 왜냐하면 자율주동하게 되고 모든 게 다 텔레콤이 될 거기 때문에 5G 뭐 이런 것들에 굉장히 확장성이 높을 거라는 제가 판단했죠. 또 요즘에 인공지능이나 뭐 시스템 반도체 이런 것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확장성을 네. 굉장히 높일 수 있는 분야가 아닌가 그런 거죠. 대표님 이제 항상 강조하시는 게 이제 노후에 대한 준비 그리고 그것을 위한 금융교육, 꾸준한 투자 항상 강조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의 노후 대비 수준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세요? 이런 얘기하기 좀 미안하지만 되게 꼴찌예요. 월등하게 꼴찌예요. 65세의 빈곤율이 세계에서 1등이고 노후 준비 안 된 비율이 내가 볼 때 한 70%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아이도 안 낳고 결혼도 안 하는 이유가 다 역렬된 거예요. 돈이 없기 때문에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준비만 하면 되고 라이프 스타일만 조금 바꾸면 돼요. 내가 쓸데없이 쓰는 돈을 그거를 투자로만 바꿔도 전혀 노후 준비에 문제 없어요. 60이 됐을 때 내가 이제 목표를 정해야 돼요. 내가 60이 됐을 때 내가 20억이 필요하다, 10억이 필요하다. 나름대로 그게 있잖아요. 그러면 60세에 10억이면 내가 50대가 되면 적어도 7억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40대에는 그러면 5억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두렵죠. 이상한 풍조가 생겨요. 뭐 소확행, 그렇죠. 욜로. 그러니까 난 어차피 못 하는데 뭐 그냥 다 쓰지. 그때 어떻게 되겠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고 지금 미국의 백만장자가 하루에도 몇십 명, 몇만 명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그 퇴직연금 때문에. 왜 한국도 똑같이
자기 퇴직연금 꾸준히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월급의 일정 부분 그냥 투자하게 하고, 주식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안 가르쳐 줬어요, 여태까지. 지금부터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럼 큰일 나죠. 그게 금융 문맹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금융 문맹은 개인의 삶도 어렵게 하지만요, 궁극적으로 나라를 쓰러뜨려요. 국가의 부담을 더 높이는 그럼요. 거잖아요. 네. 국가를 쓰러뜨려요. 무서운 병이에요. 그래서 금융 문맹이 질병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나만 가난하게 되는 게 아니라 내 자녀도 가난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내 배우자도 가난하게 되고, 그리고 사회를 가난하게 만들고, 빈부격차가 심하게 되고, 한 사람 한 사람 경제 독립을 하게 교육을 하고 제도를 통해서 그렇게 준비하게 하고 국가가 하고, 그러면 국가가 그 부담이 확 줄잖아요. 그러면 그런 돈들이 이제 부동산에 가는 돈들이 기업으로 들어가게 하고, 그런 거를 국가가 이제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근데 사실 노후 준비하면은 이제 당장 제가 체감하는 이제 그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30대 중반인데 노후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먼 미래의 일 같고. 그러니까 이제 문맹이니까. 그렇죠. 예, 저도 문맹이니까. 문맹이기도 하고 해서 문맹들은 잘 모르죠, 그거를. 예, 지금 당장 쓰는 거는 너무 달콤하고 좋은데 한 20년, 30년 뒤에 내가 그거를 그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지금을 희생해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그게 나하고 너무 다른 생각이야.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대표님, 그럼 다 쓰고 죽어야지. 쓰지 못하고 죽으면 어떻게 해요? 이런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내가, 아니, 그러면 그게 억울할 만큼 돈이 많으냐. 왜냐면 내 자산이 늘어나는 걸 경험을 못 해봐서 그래요. 자산이 늘어나는 걸 경험하면요, 그 기쁨은 굉장히 오래 가요. 근데 소비를 통한 기쁨은요, 그날로 몇 시간이면 없어지죠. 왜냐면 그때부터는 카드가 갚아야 되거든요. 얄팍한 그런 그 기쁨에 대해서 거부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면 나는 이걸 가지고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이거를 사 먹었을 때와 이 돈이 내가 투자가 됐을 때, 이거는 계속 잘하잖아요. 이거는 나를 가난하게 만든 거잖아요. 이게 이렇게 돼봐요.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차이 났을 때 누가 더 행복할까요? 이 사람이 행복하죠. 사회 초년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뭐 벌이도 많지도 않고, 근데 이걸 또 모아서 뭐 결혼도 해야 되고 뭐 집도 사야 되고, 또 자녀 나오면 자녀 뭐 양육비에 교육비에, 그러니까 이런 거를 생각을 하다 보면 지금 내가 뭐 노후 대비를 위해서 따로 돈을 떼내야 돼?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네. 그게 이제 복리의 마법이라는 거고요. 그 절대 그렇지 않아요.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월급에 아무리 적게 벌어도 월급의 10%는 무조건 내 노후를 위해 투자한다. 연금저축펀드 들어간다. 그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카드는 없애야 되고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해야 되죠. 처음에는 금액이 안 커요. 그러다가 1,000만 원이 넘어가고 2,000만 원이 넘어가고 3,000만 원이 넘어가면, 와, 이게 복리였구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나한테 편지를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네. 사교육비를 엄마한테 얘기해서 사교육비를 엄마 투자로 바꿉시다. 주식 투자했더니 지금 1억 4천이 됐대요. 고등학교 3학년인데. 사교육비를 얼마씩 가도 60만 원씩. 한 달에 60만 원씩? 한 달에 60만 원 정도를 그 학원비였는데 엄마한테 얘기해서, 엄마 이 돈 아까우니까요, 내가 공부 혼자 열심히 할 테니까 이 돈으로 투자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엄마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대요. 근데 지금 1억 4천이 됐대요. 기회비용이라는 거를 잘 이해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 돈으로 사교육비를 썼을 때와 이 사교육비를 내 투자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올까. 그러니까 막연하게 난 사교육비에서 공부 잘하면 뭐 돈 부자가 되겠지, 그런 막연함이 있던 사람하고, 이 돈이 너무 아까운 돈이니까 내가 혼자 도서관 가서 공부하고 그 돈 가지고 투자했을 때 내가 경제적 그 독립을 얻을 수 있구나. 그거를 한 사람하고. 근데 저도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노후 대비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 뭐 대표님 말씀처럼 금융 교육이 잘 안 되는 문제도 있겠지만,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최고의 노후 준비는 자녀와 집이다. 내 자녀가 나를 봉양해 줄 것, 그리고 내가 산 이 집 한 채가 나의 노후를 든든하게 해줄 것이다 라는 믿음이 공고하게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자녀 교육에 심혈을 쏟고, 뭐 자녀를 더 좋은 대학 보내야 되고 좋은 직장 취직시켜야 되고. 과거에는 그랬죠. 근데 과거에는요, 나도 6남매 중에 막내지만은 과거에는 돈이 안 들어갔어요. 사교육비가 그렇게 지금처럼 막 그냥 100만 원, 200만 원 들어가잖아. 그때는 학원비가요, 뭐 3,000원. 그렇죠. 뭐 옛날 얘기긴 하지만 학습지 뭐 이런 거. 학습지 3,000원 뭐 이렇게 들어갔고, 또 못 썼죠. 자녀가 많으니까. 그쵸. 그리고 옛날에는 노후 준비 안 해도 자녀가 5명이면 그 중에 효자가 나와요. 지금 자녀가
나의 그 노후를 보장해주는 그 자산이 아니고 라이빌리티예요. 부채예요. 자녀를 자산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부채예요. 한국적인 사고방식은 계속 애한테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미국은 안 하거든요. 18살이면 딱 계산이 끝난 거거든요. 근데 한국은 뭐 50대인 아들도 뭐 집을 사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부채죠. 그럼 다 같이 잘못되는 거죠. 자녀 사교육비에 쓸 돈으로 차라리 투자를 하라. 100번. 100번. 그리고 그 아이가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미안한 얘기지만 큰 부자가 나오기 힘들어요. 그런 창의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애들은 놀아야 돼요. 스포츠를 해야 되고. 파이어족이라는 말 아시죠? 경제적인 독립을 이뤄서 조기에 은퇴를 하겠다. 근데 뭐 대표님 말씀처럼 뭐 20년, 30년 장기 투자해서 뭐 50대, 60대 이후에 내가 좀 여유로운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건 너무 멀리 바라보는 거니까 당장 내가 조금 재테크에 집중을 확 해서 30대, 40대에 이미 조기 은퇴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좀 풍조가 생기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전 훨씬 더 긍정적인 그게 요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 독립을 빨리 이루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차를 사지 않는다든가 혼자 나가 사는 것보다 부모님하고 같이 살면서 비용을 줄인다든가 그 다음에 점심을 굳이 사 먹지 않고 도시락과 샌드위치를 싸운다든가 그런 라이프 스타일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가 많아요. 그 돈으로 난 투자를 하겠다. 그러니까 한국도 그게 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이 파이어족이라는 목표를 이루는 것도 저도 개인적으로 좋게 생각하고 있지만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내가 짧은 기간에 대박 수익률을 내야겠다라는 강박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잘못된 거죠. 네네. 그런 일은 안 일어나요. 아, 절대로 그런 일은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주위에서 코인 때문에 돈 벌었다는 사람들 보면 막 나도 하고 싶고 하는데 네. 지극히 작은 퍼센테이지고 경제 독립하는 사람들은 꾸준하게 하는 사람이 확률적으로 훨씬 높죠. 그러면은 내가 이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한 뭐 현실적인 조언 같은 게 조금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뭐 나이대별로 뭐 좀 다르긴 하겠지만 뭐 한 20대, 30대 뭐 사회 초년생인 경우에 뭐 자산별로 뭐 비중을 어떻게 하는 게 좋다든지. 그러니까 20대 초년이면 자산 부성이라고 할 것도 없죠. 그래요? 자산이 없죠. 네. 나도 없었고 없는 건 당연한데 네. 시작하느냐 시작하지 않느냐가 중요하죠. 내가 20대다 그러면 월급이 10%만 해도 충분해요. 근데 내가 30대가 되잖아요. 20% 해야 돼요. 40대가 되잖아요. 그 3, 40%를 해야 돼요. 50대가 되면은 50% 해야 돼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지출은 더 많아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찍 할수록 유리하죠. 그러니까 시간이 20대는 시간이 많잖아요. 복리의 마법이 작동한 시간이. 그러니까 10%만 해도 돈의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요. 그럼 내가 은퇴할 때쯤 되면 얼마 정도 있으면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기준이 있나요? 이렇게 생각한대요. 예, 사람마다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1년의 생활비를 내가 얼마가 필요할까? 그거를 따져보시고 내가 10억이면요. 4%를 항상 생각하세요. 4%가 내 1년 생활비. 1년이 4천만 원이죠. 그러니까 350만 원이 내 한 달 생활비라고 생각하면 10억 정도는 있어야 되겠구나. 그 10억에 4%를 1년 생활비로 쓰게 되면 내가 40년 동안 살 때 원금에 손상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이자로만 계속 살 수 있는. 왜냐요? 아니요. 계속 재투자가 될 대투자가 거니까. 되니까. 요즘 아무래도 시장 상황이 뭐 이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마음이 좋지 않은 거 아니에요? 오케이. 마음이 좀 조급한 개인 투자자들이 좀 많이 계신데 이런 조급한 마음을 갖는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부정적인 얘기 안 해요. 뭐가 어려워? 쉬고 있는 거죠. 네네. 왜냐면 건강한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열심히 일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자잖아요. 네네. 주식 시장도 쉬어가야 돼요. 건강하게 하는 거는. 왜냐하면 만약에 주식시장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네네. 그러면 여기서 있는 사람들 얼마나 불안해요. 그렇죠. 근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는 이거 굉장히 건강. 10,000원 주고 주식을 샀는데 8,000원이 되잖아요. 손해가 아니에요. 변동이 일어난 거예요. 나는 걱정이 안 돼요. 그게 다시 10,000원 회복할 거고 또 20,000원 될 거고 30,000원 될 거기 때문에 주식 투자할 때는 변동성은 반드시 따라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못 견디면은 하면 안 되지. 네, 지금까지 메리츠 자산운용의 존리 대표님 모시고 진짜 투자자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예,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